광장 투표라면 문재인이 안 될까봐? 그래서 반대? 그런 사람을 무슨 대통령을 만들어? 그게 말이 돼?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광장에서 아무나 투표하게 해주면 어버이 연합에 와서 다 투표하지 않겠니? 지금 어버이 연합 숫자가 대한민국 촛불 시민보다 많다는 거야? 어?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갖고 꾸사리 먹고 갔는데, 아니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이 대한민국 촛불 시민보다 그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와갖고 엉뚱한 투표를 할까봐 무서워서 광장 투표를 못한다는 게, 그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왜 앞뒤가 안 맞아? 지난번에 어버이연합 온 거 4만 명도 안 된다며. 촛불은 50만이고 어버이연합은 4만 명밖에 안 된다며. 그래놓고 왜 촛불광장에서 투표하면 어버이연합에 와서 불리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안 좋다. 지금 이게 문재인 지지자 95%는 안 그래. 우리 방송에서 내가 일부러 2번 투표한 거야. 내가 일부러 2번 투표했잖아. 표현은 달리했지만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만 투표하세요 하고 2번 투표했어. 그런데 둘 다 퍼센테이지가 똑같이 나왔어. 문재인 지지자 95%는 문안박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야. 5%만 지금 비정상적이고 저질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어? 내가 2번 투표했잖아. 우리 방에서 2번 투표했고 2번 다 결과가 비슷했어.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 저기 투표한 인원이 한 300명이 더 많았는데 비율이 똑같이 나왔다고. 그게 문재인 지지자 95%는 문안박 중에 누구든지 야권 단일 후보를 찍겠다. 그런데 나는 문재인 지지자가 됐으면 좋겠다야. 내가 볼 때 지금 촛불 시민 중에, 자 우리 방으로 따지면 6,000명 중에 2,000명이 투표했어. 그러면 30%가, 촛불 집회에 나온 30%는 문재인 지지자야. 어?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온 나머지 70% 중에 30% 이상의 지지받는 사람이 있냐고. 어? 촛불 집회에 나온 70%가 남았어? 그러면 나머지 대선 후보 중에 30% 이상 지지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도대체 왜 두려워하냔 말이야.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문재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박 시장도 30% 지지 못 받아. 서울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박원순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전국으로 따지면 박원순 지지자가 문재인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충청도에서는 안희정이 이기겠지. 충청도에서는 안희정, 박원순, 문재인이 비슷하게 나올 거고, 혹은 안희정이 이길 수도 있지. 수도권에서는 박원순이 비슷하거나 이길 수 있고, 그러나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문재인의 지지율을 이길 수 없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사람을 가장 안전한 길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거 꽃길 아니라 똥길이야. 더민주 안에서만 경쟁하세요. 그거 우리 문님 꽃길만 걸으세요가 아니라 우리 문님한테 똥칠하세요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망하는 거라고. 근데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내 방송 봤어.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내 방송을 본 게 틀림없어. 예. 그 방송 내용이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이 인터뷰 내용이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거의 녹아 들어가 있어. 좀 표현은 달라졌지만 지금 본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나와 말이. 그죠? 경선 룰 만드는 테이블에 나가셔야 되는데 어제 왜
박 시장 측은 아무도 안 나가셨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예. 이 국민들은 사실 지금 뭐 그런 룰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경선 룰 협상에 가면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국민 감동시키는 경선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이긴 룰 만들까 이런 신경전 쓰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룰 협상이 아니라 예. 어떻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까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룰 협상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얽매일 있습니다. 때가 아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친문 자, 이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박원순 시장이 룰 미팅에도 안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들부들 떨었어. 또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이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룰 미팅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는 마음보다는 야권이 승리해야 되려는 마음이 더 큰 거구나.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자기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룰 미팅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기어이 들어갔겠지. 근데 별로 룰 미팅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박원순이 다른 정치를 생각하고 있구나. 다른 정치라는 게 뭐 이명박이랑 손잡는다는 게 아니라 판이 다른, 규모가 다른 그런 정치를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박원순은 가만히 보면 이 박원순이 살아온 길은 언제나 욕먹는 길이었어. 언제나 욕을 먹었고 의심을 받아. 항상 그래. 내가 보니까 90년대 시민운동할 때도 다 의심받았어. 2000년대에 재벌들하고 아름다운 재단 만들 때도 의심을 받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원순 교육받은 애가 삼척에서 새누리당으로 나갔어. 한나라당인가? 그러면서 언제나 박원순 시장은 비난을 받고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10년이 지나고 나면 박원순의 길이 옳았던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박원순은 마찬가지야. 또 욕먹고 의심을 받으면서도 내가 볼 때 10년 뒤에는 이때 박원순이 갔던 길이 맞아 라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 패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 경선률 테이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 그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작용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선의 과정이나 선거 과정 자체가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원하고 기득권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새로운 열린 이런 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경선룰 테이블에 앉은 분들도 다 그 기본에는 다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주자들이 서로 다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구태여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지금 문재인의 그 패권주의자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당권이 그 경선룰을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거기에 대한 박원순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거야. 주자들이 모여서 룰 합의하자. 굳이 당 낄 필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자들이 우리가 당권을 잡았으니까 당에서 문재인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자 이렇게 막 공작들을 하고 있잖아. 근데 박원순이 그런 룰미팅 니들끼리 해라. 그리고 우리 문재인 만나자 안희정 만나자 이거야 지금. 문재인 안희정 만나서 우리가 멋진 한판 준비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욕먹을 일이냐고. 후보들이 사실 결정해서 하면 당은 지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려우면 그때 가서 조정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나가세요? 그 테이블에는 언제 참석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미 논의들이 다 시작되고 있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촛불 경선, 광장에서의 이런 경선 딱 합의하면 저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서 청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당내에 존재하는 겁니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 점이 있는데요. 그런가? 자,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된 면이 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원순이 문재인을 척결 대상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론에서 과도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패권 정치도 청산 대상이다. 촛불 민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모든 기득권, 패권을 청산하고 예.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가 가장 먼저 스스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당인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당내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예.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해나갈 그런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예. 또 우리의 내부에 잘못된 이런 정치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죠. 최근에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욕먹을 일이냐고. 이게 욕먹을 일이었냐고. 결국 그 문재인을 안 믿는, 문재인을 못 믿는 문재인의 들떨어진 지지자들이 혹시라도 박원순이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문재인에게 불리할까 그런 등신생각으로 박원순을 깐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다 듣고 얘기할게. 서울시장 후보까지 당에서 이미 뭐 친문 세력이 이른바 친문 세력이 정해놨다란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이게 서로 다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간 어느 분의 뭐 그런 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하하. 네. 그런 얘기니까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당내. 아니 뭐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이유는 예. 저는 그 대통령 대통령 탄핵 하나에 뭐 목을 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기득권과 패권 정치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알겠습니다.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친문 패권주의 없애자 뭐 이렇게 당내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게 야권 분열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저는 판 깨는 게 아니라 판을 더 키우고 민주당 분열이 아니라 우리 야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세론에 기대가지고 예. 아무런 감동 없이 예? 무난하게 그렇게 후보 결정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게 감동도 못 주고 전국 교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판이 깨지지 않을 정도라면 예. 오히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정당으로 보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 대표님이 예.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무난하게 논쟁하지 않고 자신이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면 예. 오히려 대선 승리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예. 정말 열린 광장에서 얼마든지 논쟁하고 토론하되 그 대신 판은 깨지 않는 선까지 치열하게 논쟁하자. 그렇죠. 그래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실험도 흥행시키고 예. 뒤집기도 성공시키겠습니다. 아니 뭐 보면 왜 실험판 저도 어릴 때 많이 가봤지만 예. 아니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실험판이 돼야지. 아니 뭐 결과가 뻔해가지고 관중 한 명도 없는 그런 실험판 되면 누가 이길지 뻔한 실험판에 누가 구경하러 오겠느냐?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 공약 발표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또 참 어려운 숙제고 중요한 숙제여서요. 핵심 골자만 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참 저는 정말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도 불행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불행하고 교사들에게도 불행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정말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특히 예.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요? 네. 이게 상징적인 폐지입니까? 진짜 실물 서울대를 문 닫는다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랑스에 예. 통합국립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공립대학교를 전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뭐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지금 국공립대학을 예. 통합 캠퍼스로 만드니까 서울대학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서울대 그런 하고요. 폐지. 그다음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을. 네,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제가 반값 등록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하는데 사실 뭐 그 당시 뭐 반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학생도 학부모 다 만족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학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5천억 들어갑니다. 예. 뭐 그 정도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알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서울로 다 몰릴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 지역 균형이 일어납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늘 얘기 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레이스 시작되면서 공약 하나하나 좀 발표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 공약 발표합니다. 서울대 폐지론, 이게 어떤 건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욕먹을 얘기냐고. 이게 지금 욕먹을 얘기야? 여기 욕하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욕다는 거, 나는 그러니까 문재인 팬이라고 생각 안 해. 예. 내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애들은, 내가 볼 때 문재인 팬이 아니야. 만약에 문재인 팬이었다면 우리 방에도 다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보니까 한 600명 중에 한두 명이야. 그럼 뭐야? 그런데 댓글은 그렇게 많아. 그럼 뭐야? 난 국정원이라고 봐. 왜냐하면 박원순 주장대로 하면 지금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 광장에서 만약에 투표를 했다. 이걸 그래도 문재인에게 유리해. 그런데 당내에서 추미애가 이끄는 당내 경선으로 문재인이 됐을 때와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 광장에서 문재인이 됐을 때 결과가 180도 달라. 자, 너가 만약에 국정원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디립다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까대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지지하고 박원순 지지자를 이간질시키고 야권 분열의 상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야. 박원순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이유가 그게 국정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흥행 수준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거기서 막 토론하면서, 무슨 어떤 그 형식적인 룰에 매이지 않고, 망치부인 주장했잖아. 막 박원순, 막 문재인, 안희정, 막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하면서, 거기서 막 광장에서 투표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시도야. 그렇게 야권의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이건 드라마지. 안 그래? 놀러가서 아무데나 그 근처에 있는, 만약에 내가 어디 놀러갔어. 근데 어느 주말에 하루 잡자. 그래갖고 하루에 그 주말에 투표하는 거야. 그리고서 거기서 결선 투표 1, 2위 나오면 1, 2위를 데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결선 투표하는 거야. 2주면 끝나. 전국 돌면서 돈 쓸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욕을 하냐고. 그지? 좌우지간 박원순 시장도 내가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대꾸를 안 해. 몰래 방송 보고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지 말고요. 예, 그 망치 부인이랑 대담 한번 합시다. 예? 박원순 시장님, 네, 바쁘신 건 아는데요. 아니, 정 바쁘면 내가 차 타고 따라다니면서 한번 빈틈 잡아서 얘기를 할 테니까. 예? 그 망치 부인 피하지 마시고 좀 만나보자 이거지요. 22일 날, 안희정 지사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안희정 지사님 만난 다음에, 예. 우리 박원순 시장도 시간 한번 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표님도, 예. 문재인 대표님도 웬만하면 한번 출연합시다. 안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만나고 이 박원순 시장 만난 뒤에 우리
문재인 대표도 좀 만날 수 있게.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은 망치부인, 아니, 안희정 지사 쪽 사람들은 망치부인 방송 출연하라고 안 지사님한테 막 푸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왜 그걸 안 하지?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뭐 자신 있다 이건가? 뭐 망치부인 방송 따위에 안 나가도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나갈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 뭐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면 망치부인 방송에 나와서 깊이 있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푸시 좀 해주세요. 사실 뭐 문재인 대표는 우리 방송에 안 나와도 인기는 있지만 그래도 또 뭐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보고 망치 전현희 문재인은 안 만났다. 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자고 내가 3년째 공을 들인 사람이야. 3년째 요청하고 3년째 까이고 있다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망치부인 방송에 나오는 게 두려운가? 좌우지간 어저께 그 공부의 신 방송, 어저께 공부의 신 방송을 보면서 정했어. 마음을 딱 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김현정 뉴스쇼를 들으면서 어떡하지? 다시 마음에 이 혼란이 다시 부추겨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야? 누구로 가야 돼? 누구지? 당사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서 사각관계인데 지금도 생각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정말 막 이렇게 어제 공부의 시를 끝난다. 그래 끝났어. 여기로 가. 근데 오늘 아침에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 내 방송을 봤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도 얼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 나 혼자서 막 문재인이야? 안희정이야? 아니야 박원순이야? 어떡하지? 누구로 해야 되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사람들은 정작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아니 왜 그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달력에다가 이름을 써.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싶은 남자 둘을 놓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이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하루는 이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나는 3명의 이름이 계속 적히는 게 문제야. 역시 난 일부 다처제가 아니 일처 다부제가 맞나. 한 번에 대통령 세는 안 되는데.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만 즐거울 때가 아니야. 자, 우리 반가운 우리 반기문 반기문 사무총장 소식도 있어요. 우리 반가운 반기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뉴스가 그새 많이 올라왔군요.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특별 의전을 요구했다가 퇴짜.
네. 뭐 자기는 의전 받지 않고 지하철로 집에 갈 거라고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귀빈실하고 연단 설치 등 3부 요인급 예우를 요청했는데, 귀국 뒤에 서민 행보를 하겠다라는 입장과 상충. 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이 12일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통령 등 3부 요인급에게 제공되는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려한 의전 대신 서민들과 함께하겠다며 한때 지하철 귀가까지 검토했다는 반 전 총장 쪽의 설명과 엇갈리는 얘기다. 국토교통위원회 쪽이 11일 인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반 전 총장이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으나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서 공항공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반 전 총장 쪽으로부터 의전과 관련해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아 원칙대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의전을 요구했다는 얘기지요. 인천공항은 반 전 총장 쪽으로부터 요구받은 의전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귀빈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현직 정당 대표, 현직 국제기구 대표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귀빈실은 화장실이 딸려있는 7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소나무실은 전현직 3부 요인, 즉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전직까지도 이용할 수 있대. 그 다음에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등 최고 귀빈에게만 개방하고 소나무실이 면적이 넓은 무궁화실 해당 화실은 기자회견장으로도 쓰인다. 인천공항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이 귀빈실 사용 등과 관련해 반 전 총장 쪽에 외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외교부에서 이걸 요구하면 그 반 전 총장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금 선거운동한다는 지금 딱 그 감시를 받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이 특혜 논란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특별한 의전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입국 허가 방침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반 전 총장은 비행기에서 내려 일반 시민과 똑같이 직접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올 것이라며 사회통합 행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설레발 치면서 뭐 지하철로 귀가를 한다는 둥, 막 이러면서 뭐 서민 행보를 보일 거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까여가지고 까인 김에 서민 행보, 했나봐? 반가운 반기문 소식. 예. 그래요. 아주 반가운 반기문 소식이었고요. 근데 좌우지간이 반기문 이 소장의 이제 동생과 조카 이야기. 예.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가 이제 어저께 기소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지금 막 이렇게 사무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결의안이 있어요. 그게 46년인가 48년에 만들어진 그게 유엔 결의안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그 승인된 결의안이야. 유엔 결의안이. 그래서 그 결의안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은 그 국가 간의 긴밀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퇴임 후에 46년 퇴임 후에 특정 국가의 행정부를 맡으면 안 된다. 이런 결의안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적어도 몇 년 지나서 한마디로 이제 다음번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바꾼 다음에 나가는 게 좋지. 지금처럼 그만두자마자 이게 뭐지? 예, 잠깐만요.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권 도전한 사례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반기문이 돌아오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잖아. 어제 미국 경찰에서 그 동생하고 조카에 대한 기소권을 터뜨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내가 볼 때 이거 미국의 의도야. 미국의 의도. 왜냐? 이 동생하고 조카의 사기 사건 얘기는요, 이미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 작년부터 반기문의 동생하고 조카가 사기 사건 연루됐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작년 여름쯤에 다 본 뉴스야. 근데 지금 기소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동안에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앉혀두고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결의할 때까지 써먹고 버리는 거야. 반기문을 써먹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반기문이 사실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됐냐면 미국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 유럽이 반기문이 미국의 그 수족이라고 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종처럼 싹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끝날 때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딱 엿먹어라 이러면서 동생하고 조카의 그 푸들이란 얘기까지 들었잖아. 미국의 푸들이란 얘기까지. 반기문이 미국의 푸들이란 얘기까지 들었어. 그만큼 세계적으로 불명예 속에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앉혀둔 이유가 뭐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니까 그냥 유엔 사무총장을 하게 했던 거야. 그래놓고 사무총장 그만두니까 딱 그 동생하고 조카의 뇌물수수 사건, 사실 이거 굉장히 치명상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이 그 개 난장판으로 국민들이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못 자는데, 이게 지금 동생하고 조카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기소됐다. 이거는 뭐 혐의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기소가 된 거야. 기소됐다는 얘기는 재판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 검찰은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해. 증거 없으면 기소가 안 된다고. 그러니 지금 기소가 돼버렸다는 얘기는 혐의가 분명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반기문이 들어오기 전날 이걸 터트린 건 뭐냐면, 반기문 엿먹어라야. 반기문 너 엿 좀 먹어야 돼. 이러면서 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서도 반기문이 대통령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미국에서 그렇게 반기문한테 공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좌우지간. 그래서 이 반기문이 들어오는 길에 이 보따리가 터졌는데, 동생하고 조카가 그것도 사기죄야. 아니, 뇌물죄지? 그것도 뇌물죄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핫이슈가 뭐야? 뇌물죄잖아. 근데 우리가 작년에 본 뉴스는 사기죄였거든요? 예. 이번에 뇌물죄가 추가 기소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기사는 사기죄였어. 반기문 조카가 사기죄로 걸린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뇌물죄야. 뇌물 제공 혐의. 뇌물 제공 혐의로 지금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에게는요,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대통령 후보 나오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미국에서 이 조카하고 동생의 뇌물 사기죄를 딱 터트린 거, 거기에다가 이미 이게 이제 15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가 성완종이 막 반기문을 충청도에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돈 내갖고 모임할 때야. 그래서 성완종이랑 찍힌 사진이 수두룩해. 성완종의 경남기업이고, 그 경남기업의 건물 매각 사건으로 반기문 동생이랑 조카가 돈을 뇌물 사기를 했다, 이 얘기야 지금. 그때 이 반기문이 성완종이랑 만나고 있는 사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기문이 자기는 성완종 몰랐다? 동생하고 조카의 사기를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 이미 작년에 언론에 다 나왔어. 근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반기문이 만약에 미국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미국이 뒤통수를 쳤겠냐? 잘 생각해봐. 반기문이 똘똘하게 일해서 미국의 어떤 뒤를 잡고 있다면, 미국의 그 뭐라 그러나 공개되면 안 되는 약점을 잡고 있다면 미국이 뒤통수 쳤겠냐고. 반기문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뒤통수를 깐 거야. 버린 거지. 만약에 반기문이 미국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파토를 못 놓지. 근데 지금 그동안은 놀고 먹었거든. 10년을 놀고 먹었기 때문에 반기문한테 미국 쪽에서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완벽하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평을 듣고 나가는 사무총장이니 그다지 미국에서 반기문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도리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분위기를 보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미국에서 동생과 조카의 그 사건을 터뜨린 이유는, 내가 볼 땐 지금 미국 입장이 굉장히 민감해. 미국에서 얘네가 지난 11월 4일날 백악관에서 발표했어.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 관계는 변함없다. 그래서 박근혜를 잘라도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거란 사인을 백악관이 줬단 말이야. 미국 백악관이.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촛불을 백악관이 지지한다는 얘기도 나왔어. 그죠? 한국의 촛불을 지지한다는 얘기도 백악관에서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여론을 아는 거야. 정확히 아는데, 한국의 여론을 정확히 아는데, 지금 한국 여론은 반기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반기문으로 갈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기문이 막 미국 팔고 그 유엔 경험을 팔아가지고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설치고 다니면 한국의 다수가 어떤 감정이 생겨? 반미 감정이 생기겠지.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도와주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기문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렇게 봐. 나는 지금 이번에 그 반기문 조카하고 동생의 이 뇌물 사기 사건을 기소를 어저께 발표 나게 한 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선긋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반기문 지지하지 않는다. 그 표시를 한 거야. 한국의 표심. 한국의 지금 표심을 관찰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표심이 반기문 쪽에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 거지. 만약에 반기문이 진짜 우리나라 종편이 떠벌리는 것처럼 정말 여론조사에서 반기문이 유리했다면 나는 미국에서 이거 발표 안 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가 반기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본 거야. 그리고 반기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선긋기를 해서 우리는 반기문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소설. 소설이죠, 소설. 예. 망치 부인의 팩션.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이 이제 정확히 그런 입장이다라고 내가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를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 팩션이라는 게 뭐냐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란 얘기야. 그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이게 좀 이제 반기문과 미국이,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무엇보다 반기문이 트럼프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거야.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문이 아무런 선이 없어. 난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반기문이 스스로 자기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잘 모른다 라고 얘기했어. 무슨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쪽에서 그다지 반기문하고 관계가 좋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 트럼프 쪽으로 지금 줄 서야 되는 미국 백악관이
오바마는 어저께 빠이 굿바이 연설까지 했잖아. 트럼프로 줄 서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관계없는 반기문을 위해서 굳이 그 한국에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면서 반기문하고 손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예. 트럼프도 반기문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기문이 트럼프한테 막 축하 인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약속을 안 잡아줬을걸? 그죠? 예. 트럼프 쪽에서 반기문하고의 약속을 안 잡아줬던가 하여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반기문이 이제 자기네 트럼프하고 관계없다, 잘 모른다, 이러면서 지금, 그니까 이제 반기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고, 트럼프가 깠다. 그거 뉴스 좀 갖고 와봐. 그게 이제 반기문이 원래 대통령으로 오지 않고 무슨 다른 국제기구로 가고 싶다라는 뜻도 있었대. 어떤 소문에 의하면 반기문이 다른 국제기구로 가려는,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 그게 이제 외교가에서 흘러나왔던 한 얘기라는 거야. 근데 못 갔어. 왜? 모든 국제기구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동의 안 한 거지 뭐. 왜냐하면 지금 반기문은 미국 입장에서도 수치야. 왜냐하면 미국이 인정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을 맡겨놨는데 너무 무능했고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푸들이라는 욕을 먹어서 반기문 때문에 미국도 싸잡아 욕을 먹은 거거든. 반기문 때문에 미국도 싸잡아 욕을 먹었고,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반기문을 계속 도와준다면 미국 입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가령 유엔은 오바마랑 손잡는 게 낫지. 지금 유엔에서는 오바마랑 손잡는 게 낫지. 반기문을 도와줘봤자 남는 장사가 아닌 거야. 유엔 쪽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반기문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바람을 못 일으킬까라고 봐. 왜냐? 지금 이제 이 외교부가 이게 부산의 소녀상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이거 반기문에게 도끼야. 발등 찍는 도끼. 무슨 얘기냐? 지금 부산의 소녀상을 외교부에서 치우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부산의 소녀상은 이게 부산 시민의 이게 영남은 사실은 옛날부터 민족주의였단 말이야. 미국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용납 못한다. 그게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부산의 정서가 친일이야? 일제 막 친일파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이런 거야? 내가 볼 땐 난 아니라고 봐. 근거가 뭐냐? 김무성의 아버지가 친일이었잖아. 김무성의 그 아버지가 친일파야. 근데 이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를 친일파가 아닌 것처럼 미화하다가 걸렸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이 친일에 대한 반감이 큰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볼 때 김무성이 부산에서 오래 정치했는데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거를 아닌 것처럼 친일파가 아니라는 식으로 막 그 소설 쓰다가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옛날에 김무성 아버지가 친일했던 증거를 막 공개해버렸잖아.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김무성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일파가 아닌 것처럼 마치 민족기업가인 것처럼 꾸몄어야 됐다는 건 부산의 민심이 친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나는 판단했어. 그렇다면 부산의 소녀상을 외교부에서 치워라라고 했다면 이건 곧바로 반기문의 12월 28일 위안부 협상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작년 12월 28일에 재작년이죠. 15년 12월 28일에 반기문이 박근혜의 그 미친 위안부 협상을 적극 찬성했단 말이야. 적극 찬양을 했어. 근데 그 얘기를 잊혀지고 싶었는데 이 부산에서 나는 이거 부산에서 설마 반기문을 생각하고 소녀상을 세웠겠냐? 난 아니라고 봐. 부산 사람들이 반기문을 견제하려고 세운 소녀상이 아닌데 그냥 부산 사람들은 그냥 12월 28일을 생각해서 그냥 소녀상을 세운 거야. 근데 부산에서 이 친일파 놈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관공서에서 협조를 안 했고 그러면서 외교부가
이 뭐 치우란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반기문의 12월 28일 박근혜 위안부 협상 적극 찬성이 되살아난 거야. 난 이거 우연이라고 봐. 부산의 소녀상 사건이 나는 이게 반기문의 완전히 이 뒤통수를 도끼질을 하는 결정타라고 봐요. 의도하지 않은. 난 여기서 뭘 보냐 하면 난 이게 하나님의 그 힘이라고 봐. 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쟤네들이 뭘 해도 안 도와준다. 사실 말이에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그 바른당으로 박근혜 싸놓고 바른당 걔네들한테로 막 대세가 쏠릴 뻔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어. 임명진, 서청원이 짜고 치는 고소를 벌이면서 새누리당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바른당으로 갈래다가 이제 끝났어. 분위기가 이제 딱 멈춰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추가 탈당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야. 그래서 거기서 한번 나갔지. 그 다음에 지금 반기문이 막 종편에서 띄웠는데 동생하고 조카 문제가 터졌지. 그것도 뇌물죄로. 지금 국민들이 뇌물죄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있는데 뇌물죄로 터진 거야. 거기다 부산시민 소녀상을 외교부에서 그랬지. 사드 문제 터졌지. 아베가 설치지. 결국 이게 외교부의 무능하고 딱 연관된 거야. 외교부의 무능하고 부산시민 소녀상하고 반기문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외교부에서 뭐 의전을 어쩌고. 쟤네는 내가 볼 때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명박 일당이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봤나?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쟤네는 뭘 해도 안 돼. 정말 이건 하늘이 나서서 막는 거야. 예. 자, 반기문 캠프보니 MB 시즌2 올드보이 집합소 민주 함께하는 사람들 보니 대단히 퇴행적 MJP 연합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과 김종필 연합이냐. 한마디로 이제 할배들의 그 합창단이라는 거죠. 예. 올드보이 집합소. 이것도 그래. 지금 박근혜와 김기춘 때문에 박근혜가 이 올드보이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세월호 당일에 텔레비도 점심 때 혼자 밥 먹으면서 봤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반기문한테 이게 하늘의 기운이 대통령은 하늘이네요. 대통령은 하늘이 되는데 반기문이 아니라는 거지.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때 사실 이 올드보이들의 집합이다. 지금 반기문은 이명박의 캠프를 가지고 박근혜 투 찍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지금 분위기가. 이명박 사람들로 박근혜 투 찍겠다는 거야. 출마도 하기 전, 후보 선언도 하기 전에 동생과 조카의 뇌물 사기 혐의가부터 터졌지. 캠프에는 이명박을 지지했던 할아버지들이 보글보글하지. 이거는 지금 이명박 사람들 데리고 박근혜 투 찍겠다는 거잖아. 박근혜 시즌2. 예. 정말 이게 나는 이게 정말 이게 힘을 느껴. 뭔가 거대한 힘이 지금 우리 그 대선에 그 우리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자, 우리 안희정 선수. 예. 잠깐만요. 안희정 선수 또 한 방 매겼어? 저긴데? 예. 그 주소가 잘못됐나 봐요. 예. 잠깐만요.
안희정 무서운 사람이야. 예. 내가 그랬잖아. 안희정 무서운 사람이라고. 난 솔직히 어저께 방송 보고 내 솔직한 내 심정은 안희정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 손학규 막 저기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바람을 일으키면서 뭔가 대대적으로 한번 뛰어볼라 그랬는데 안희정 말 한마디에 끝났잖아. 그죠? 손학규 바람을 아니야? 내가 잘못 알은 거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손학규 바람을 막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손학규를 띄우면서 막 뭔가 띄우려고 그랬어. 그런데 안희정이 은퇴하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확 그냥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버리니까 그 뒤로 아무도 손학규 얘기를 안 하잖아. 예. 그 뒤로 아무도 손학규 얘기를 안 해. 한 방으로 끝냈어. 그지? 정계 은퇴하라고. 한 방으로 끝났어. 막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대선 후보에도 손학규가 올라갔었다니까. 근데 안희정이가 그건 정계 은퇴하라고 한마디 딱 했는데 손학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 그 말 한마디로 도리어 안희정한테로 그냥 모든 카메라가 간 거야. 그래갖고 한 방에 정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이게 유엔 주자 입에서 나온 건 처음일걸? 그러니까 대선 주자 입에서 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거야. 반기문 유엔 결의안 의거에서 출마 자격 없다. 확 찍어 누른 거야. 원칙적인 상식인데 안 지킨다. 박지원도 이제 거기서 저기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당일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직위 취임 제한을 규정한 4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12월에 대선을 치렀다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이고 탄핵이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나 바로 퇴임 직후가 되는 거야. 뭘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1, 2, 3번. 설명 좀. 1, 2, 3 PLM 뭘 설명하라는 거야? 지금 뭘 설명을 해달라는데 뭘 설명해달라는 거지 지금? 뜬금없이 그냥 설명 좀 이렇게 썼어.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당일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의 일반 국가의 정부 직위 취임 제한을 규정한 4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반 전 총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 차세대 충청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포문을 열었다. 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께 또 당사자인 반 전 총장께 좀 상식을 지키자. 이 사람 진짜 무섭다니까. 진짜 무섭다니까. 상식을 지키자라는 말로 시작했어. 상식을 지키자는 말로. 상식을 좀 지키자라고 제안했다. 자, 잠깐만요. 지금 나의 선거권이 궁금한 사람 왜 질문했어요?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망치 부인의 선거권이 궁금한 사람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망치 부인의 선거권 누가 질문했지? 내가 좀 아까 봤는데? 박지원은 왜 그러냐고? 박지원은 왜 그러냐고? 알았어. 좀 기다려봐봐. 자, 망치 부인의 선거권 얘기 아까 질문한 사람 누구야?
왜 그게 궁금했어? 예. 망치 부인의 선거권이 궁금한 사람? 누구야? 응. 얘기해봐봐. 왜 그게 궁금했어? 망치 부인의 선거권 얘기가 왜 궁금했어? 말해오. 왜 선거운동 10년 못한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 질문하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선거를 못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질문한 거야? 이유가 뭐야? 질문한 이유를 설명해봐봐. 지금 반기문 신문기사 읽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지? 말해오. 왜 투표권이 없는 건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투표권 지난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투표권 없다고. 그게 왜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이 나오냐고. 목적이 뭐야? 반기문 얘기에 혹시 이 중요한 반기문 기사 읽는데 물타기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방송의 첫 번째 규칙, 방송과 무관한 질문하면 안 된다. 그거 상식 아닌가? 지금 망치부인 선거권 얘기가 왜 나와? 자, 망치부인이 선거운동 못해요. 선거운동도 못하고 선거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대선 후보, 야권 후보 누구도 지지활동을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망치부인이 혹시 박원순을 지지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 내가 못한다니까? 박원순을 지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가 없고 안희정을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가 없어. 내가 왜 문한박 그러겠어. 특정인을 안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선거운동으로 누구를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고. 그게 왜 이 시간에 궁금해?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방송의 맥을 끊지 말고, 채팅하지 마. 또 한 번 채팅하다 걸리면, 블랙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다시, 자, 충청지사 안희정, 반기문 유엔 결의안 의거에서 출마 자격 없어. 원칙적인 상식인데 안 지켜. 그래서 박지원도 말하기를 국제사회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자, 여기 이제 읽다 보면 박지원 얘기도 나오겠죠. 왠지 감은 와. 감은 온다. 한번 기사 보고 얘기합시다. 예.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포문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46년에 유엔 그 회원국 중에 다수가 참가해가지고 유엔 결의안 1호인가 그래. 1호인가 2호야. 되게 중요한 결의안이었어. 그러면 이 결의안을 왜 중시하느냐? 만약에 이 결의안을 반기문이 위반하고 대선에 출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제재하기로 한 모든 결의안들이 쓰레기가 되는 거야. 미국이 왜 반기문 대선 출마에 대해서 반기지 않느냐 하면 반기문이 지금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46년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대선 출마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대북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 모든 유엔 결의안은 쓰레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대선을 출마하냐고. 그것도 뭐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하는 대선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후는 아니다라는 변명이 돼. 근데 이거는 지금 1월 달에 탄핵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지금 대선 기간이라고 봐야 돼. 박근혜가 탄핵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유엔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최초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은 나가겠다.
그것도 동생하고 조카가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그러면 유엔 입장에서는 지금 반기문 때문에 유엔 전체가 쪽팔려 버리는 거야. 예. 반기문의 이 대선 출마는 이제까지 대북 제재하겠다는 이 유엔 결의안들을 전부 다 무시한 게 되는 거라고.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안지사는 12일 SBS 라디오에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또 당사자인 반 총장께 좀 상식을 지키자고 제안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이후라도 국제사회에서 쌓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한 국가의 외교력으로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서 특정한 정치적 지위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불문율적인 관행이었고 협약의 약속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중에 행정부를 맡은 사람이 딱 2명인데 한 사람은 4년 뒤, 한 사람은 9년 뒤에 출마했어. 한 사람은 4년 뒤에 출마했고 한 사람은 9년 뒤에 출마했어. 그러니까 이 반기문처럼 잉크도 안 말라가지고 사퇴하고 잉크도 마지막으로 결제한 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출마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죠. 예. 안지사의 지적은 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결의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지위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예. 안 지사는 1대에서 7대까지 모든 사무총장은 유엔이 이 협약을 따랐다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무도 반 총장에게 얘기를 안 하는가? 그리고 반 전 총장도 당연한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제가 반 전 총장의 지난 행적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너무 원칙적인 상식들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지금.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했던 사안들은 서로 약속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국민에게 얘기 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약속의 이행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미 출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야.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박지원이 갑자기 나온 건 국민의당 대표로 박지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네. 프레시안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박지원 밀어주려고 그냥 한 줄 넣어준 거구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결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유엔 법인지 윤리 규정인지도 저촉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곱지한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그런 것을 반 총장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 요거는 지금 박지원은 정확하게 비판한 게 아니야. 박지원은 지금 정확하게 비판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면 그의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박지원은 계속해서 그 제3지역에 대한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들어. 이런 행동을 보면 역시 박지원은 제3지대 명바타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자꾸 들게 해. 이거 의혹이야. 사실이 아니라. 나 분명 의혹이야. 지금 박지원이요. 예. 박지원 짱? 너 박지원이지? 헬다이. 너 박지원이야? 아니 박지원 비서야? 예. 자,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 박지원은 반기문을 정확히 까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박지원은 명바타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일에 역할을 부여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사고 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프레시안이 박지원을 이 국민의당 대표로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언론사 중에 프레시안은 약간 좀 이제 그 친동교동계 성향이 좀 있어. 프레시안에서는 친동교동계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쪽에는 아주 감정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을 괜히 여기다 끼워 넣은 거죠. 별로 의미 없는 말 한마디 한 걸. 그래서 괜히 박지원을 한번 띄워주고 싶었나 봐. 예. 이런 거 보면 프레시안 이런 거 하지 마. 좌우지간 이 안희정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 안희정이 말이에요. 이 지난번에 말 한마디로 그냥 손학규를 은퇴시키더니 안희정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손학규 그만 은퇴하라고. 그 한마디 한 다음에 아무도 손학규한테 관심을 안 갖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죠? 그 뒤로 손학규 얘기 한 사람 못 봤어. 지난주 초반인가? 지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막 손학규 바람이 뭐 일어나나요? 막 이러더니만 그만 은퇴하세요. 한마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도 손학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이번에는 반기문대로 상식을 지키라고. 아니야, 그래서 좀 만나기가 겁나. 만나기가 겁나. 예. 국민의당 대표 경선 이벤트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대표 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국민의당은요, 지난번 12월 2일 날 끝났어. 12월 2일에 그 박지원이 탄핵 표결 반대했잖아.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박지원과 국민의당은 그날 끝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국민의당 구성원들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당 당직자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국민의당을 찍었던 민심, 호남 민심은 우리가 온전히 복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뭐냐? 국민의당의 정치인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야. 그러나 호남의 민심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명박이 당으로 못 가지. 우리가 호남 민심을 그대로 잡고 있어야 국민의당이 명박이 당이랑 분가분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국민의당을 대해야 되는 거야. 아주 정치적으로. 이 호남 사람들도요, 지금 이 국민의당, 내가 볼 때 호남에서 이미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3위야. 3인가 4위야. 별로 호남에서도 국민의당 지지를 안 해, 이제. 예.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도 더민주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갔어. 계속 올라가. 이유는 뭐냐? 내가 그랬잖아. 호남 사람들은 옛날부터 수탈을 많이 당해서 정치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된 시점 이후에 호남은 무섭게 반문 정서가 정리돼 버렸어. 그치?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호남에서 딱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반문 정서, 반문재인 정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훅 정리돼 버렸어. 다만 지금 호남은 어떤 분위기냐. 문재인은 절대 안 되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 다만 안희정이 됐으면 좋겠다. 안희정이 됐으면 좋겠다. 박원순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야. 그러나 옛날처럼 대놓고 문재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호남님들, 제가 지금 호남 분위기를 잘못 아는 거예요? 정확하죠? 네, 맞죠? 내가 지금 호남의 정서를 분명히 읽고 있어. 왜냐? 이 호남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반문재인 얘기는 어떤 의미였냐 하면 반문재인 외쳐. 그래서
더민주 이 야권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키우자는 거였어. 그래서 호남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할 거냐 이런 계산을 가지고 반문재인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순식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문재인인데 이렇게 문재인 반대를 그냥 무작정 외치면 이건 호남이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호남이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호남에서 반문재인을 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땐 호남에서 호남에서 반문재인 이야기를 접은 걸로 보여. 다만 이제 뭐라 그러나 문재인으로 확실히 정하진 않았어. 문재인으로 확실히 정하진 않았지만 반문재인은 확실히 없어. 그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은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었어. 호남에. 근데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호남에서 얘기 안 해. 다만 문재인은 절대 안 돼는 아니지만 다른 후보가 가능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뭐라 그러나 반문재인으로 막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이면 망설임 없이 찍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대놓고 반문재인을 얘기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자, 하여간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호남 분들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예. 그거 철저히 허위사실이고, 예.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박지원 일당이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반문재인 장사를 한 거야. 그래갖고 호남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아까 전국적으로 반문재인인 줄 알고 국민의당을 찍어줬는데 결과 보고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아니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호남 분들한테 내가 들었는데 호남에서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일당되는 줄 알았대. 의심 없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제1야당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주당이 다 죽고. 그랬는데 결과를 보고 호남에서만 국민의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왜? 호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호남 고립이야. 5.18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5.18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호남이 고립되면 다 죽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내가 그랬잖아. 호남이요. 스마트폰 무한 요금제가 제일 안 통하는 데가 호남이야. 스마트폰 무한 요금제가 제일 신청 안 된 데가 호남이야. 왜냐? 호남이 굉장히 가난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에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해요. 근데 호남의 농촌에서 농사 짓는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몰라. 인터넷 정서를 몰라. 그런데 호남에다가 공짜로 다 지금 종편을 깔아줬어. 전부 다 종편을 깔아준 거야. 근데 종편에서 날마다 안철수만 띄워주고, 날마다 안철수만 띄워주고, 그때 문재인은 굉장히 욕먹는 것처럼 총선의 종편을 내가 매일 감시했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중화가 되는데, 호남은 중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호남 분들이, 너무 비약적이다. 그래, 보지 마. 그래서 호남 분들이 그 당시에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 총선 끝나고 내가 광주 직접 갔잖아. 총선 끝나고 직접 광주를 가서 광주의 유명한 5.18의 주역이었던 양동시장에서 전부 다 종편 틀어놓고 있더라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우리는 수도권에서 종편 안 보기 운동을 해서
호남이 전부 종편 본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작년, 그러니까 15년 봄에, 15년 1월 달에 벌써 디지털 텔레비전 다 교체해 준 거야.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다 교체해 주고 맨 처음에 종편을 다 켜놓고 간 거야. 그래갖고 시골 어르신들이요, 전부 다 그 종편을 본 거야. 그래갖고 이 호남 어른들은 종편에서 얘기하기를 안철수가 대세, 국민의당이 대세, 저기 문재인 당은 죽어가는 당, 그걸 믿은 거야. 근데 영남이나 수도권은 좀 살만한 젊은 사람이 많아서 여기는 인터넷 세력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게 중화가 된 거야. 종편이 떠들어도 이 영남이나 수도권에서는 종편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안 통한 게 뭐 때문에 젊은 세력이 인터넷을 해서 인터넷 여론이 공유가 돼가지고 그게 중화가 됐던 거야. 근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는 이 완전히 종편의 분위기였던 거야. 강원도는 심지어 어떠냐? 사람들끼리 왕래도 없어. 근데 강원도 가서 깜짝 놀랐잖아. 인구가 거의 없어. 그 깊은 산 중에 다 띄엄띄엄 살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무와 대화하지 사람들끼리 별로 대화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다 강원도인데 원주하고 강릉하고 남인 줄 알아. 이 원주하고 강원도하고 남이라고 그래. 그 다음 원주하고 춘천, 우리가 볼 때 아주 가깝거든? 우리가 어디 춘천까지 가니? 이거 안 가. 얼마나 내가 황당했는데. 내가, 강원도에 얼마 되지도 않는 회원을 만나려면 인제 따로 가고, 원주 따로 가고, 속초 따로 가고, 강릉 따로 가고, 춘천 따로 가야 돼. 별로 멀리 움직이지도 않아. 마을 앞에 그 물 보고, 산 보고, 나무 보고, 감자 캐서 들어오는 그런 삶에 익숙한 분들이라 그다지 세속의 흐름에 관심이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봐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텔레비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종편 보고 저런갑다.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충청도는 새누리당으로 정리되고, 그래도 호남은 끊임없이 종편을 보면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만 이 종편 썩을 놈들이 거짓말하니까 슉 넘어가가지고 국민의당 찍었던 거지. 그러다가 선거 딱 끝나고요, 호남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호남이 깜짝 놀랐어. 내가 직접 호남에 가서 기운을 느꼈잖아. 호남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그 종편 보고. 심지어 JTBC에서도 더민주가 80석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정말 언론이 모두 새누리당이 압승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 호남 사람들 똘똘 뭉쳐서 국민의당을 믿으면 국민의당이 제1야당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거야. 춘천도 많이 변했다. 그쵸? 예, 춘천 많이 변했어요. 김진태 때문에. 예, 김진태 때문에 많이 변했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강원도에서 느껴지는 적적함이 있어. 적막함이. 내가 옛날에 인제에 회원이 한 명 있는데 거기까지 운전해서 갔잖아. 한 명 만나러. 야, 근데 나의 이 전국 투어 경험이, 내가 지금 전국 판을 읽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래. 내가 영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영업을 하면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 세게. 그리고 2004년부터 6년까지 전국을 또 한 바퀴 돈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영업하고 무슨 정치조직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배웠던 거, 이제 알았던 거, 느꼈던 게 내가 볼 때 지금 이 방송하는데 참 큰 도움이 돼요. 사람들의 어떤 내가 옛날에 외국 보험회사 영업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국의 판을 읽을 수 있는 게 그때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의 정서를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그 정서를 느꼈던 게 지금 판을 읽는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예. 내가 지금 어그로라는 거야? 어이 충무공 이순신 지금 나더러 어그로라는 거야? 네. 아, 반기문 얘기 왜 하냐고? 반기문에 대한 내 입장이야. 이거 뭐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건데,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안희정 지사의 의견으로 내 의견을 가름하겠어. 예.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방송. 자, 그 다음. 아까 뭐라고? 아까 뭐, 박근혜가 또 뭐 사고 쳤지. 박근혜가 이제 헌재하고 그 특검에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성명? 석자를 써가지고, 성이 아니라 석자를 써가지고, 뭐 더 물러설 것이 없다. 그러면서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대. 자, 하필이면 22일? 예. 22일의 의미가 뭐냐? 손학규가 22일에 무슨 전국 조직을 띄우겠다 그랬어. 근데 그때 이제 안희정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확 그걸 바람을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쪽에서 22일 날, 아니 왜 22일 날 그래? 할 말 있으면 지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22일 날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야. 요것도 위헌이죠? 예. 지금 지난 2004년에 헌재가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안 된다. 그거 직권남용이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하면 안 된다야. 근데 이게 그날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설 민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날, 예, 네. 이 설날 이제 뭐라 그러나, 자기 변명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죠? 지금 이게 직무정지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게 직무정지 중에는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감히 헌재를 꾸짖으면서 지가 발끈해갖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니, 그거 있잖아. 뭐라 그래. 옛날에 손석희가 손석희 사장이 100분 토론 진행할 때 2008년이야. 그때 이제 막 우리가 광우병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막 이게 700도로 끓여도 안 죽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병원에서 발견된 병원 전체를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무식한 인간이 전화를 해. 그거 광우병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손석희가 너무 당황한 거야. 이건 아무 말 못했어. 막 우리는 이제 이게 이 광우병 위험 물질이 이 변형 단백질이고 이 변형 단백질이 끓여도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토론하고 있는데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당찬 무식함에 와, 이 진짜 어마어마한 무식함이었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어. 그러자 다음날 자기가 손석희 입을 막았다고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사람처럼 그게 최순실이나 박근혜 아니었을까? 지금 박근혜의 당찬 무식함. 박근혜는 지금 기자회견하면 안 된다고. 박근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고. 나 이 진짜 닭사모야? 닭이 무슨 죄야. 예. 박근혜가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전방위 압박에 강력 반발해서 설 연휴 직전인 22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22일 전에 탄핵해버려. 헌재가 뭐하러 얘한테 10번이나 심리기회를 주냐고. 그냥 22일 전에 탄핵해버려. 연합뉴스가 12일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초 알려진 대로 설 전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이 특검과 헌재의 법률 대응을 잘 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변호인들도 헌재법을 모르는 거야. 박근혜의 그 변호사들도 대리인들도 그 직무 정지가 되면 기자회견 못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해명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당찬 무식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무식의 군단. 와, 이 용기? 이 용감한 무식함이죠. 예. 민심의 향배가 탄핵 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적인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판단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이제 박근혜 측에서 심은 헌재가 있잖아. 걔네들이 볼 때 26일에는 탄핵을 안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지금 박근혜 측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측에서 헌재에 틀림없이 끈앞풀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26일 날 탄핵을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움직였겠지. 15일이라든가. 그지? 근데 22일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설날 때까지 자기가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26일 날 탄핵설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 아니냐.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얘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22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설 민심을 노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설 때까지는 그러니까 설 전에 26일까지는 탄핵을 안 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22일로 잡았다라면 이건 뭐냐? 설 직후에 그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31일이나 1일쯤? 31일이나 1일이라든가 2월 초중에 그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설 민심이 중요한 거야. 얘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40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야. 40일 동안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야. 예. 자, 좌우지간. 이 청와대 한 참모는 지금 여론에서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최태원 SK 사면 문제 등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직접 해명하는 건, 또 변명일 거 아니야. 또 거짓말로 우기고. 그것도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받으면서 직무를 했다고 분초 단위로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기네들이 분초 단위로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니? 너네가 가라로 내서 그런 거 아니야. 가짜로.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앞뒤가 안 맞게 된 거 아니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집무실이다 이러면서 우기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헌재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는 더 물러설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도 박근혜가 설 연휴 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내부 방침 정하고 준비 작업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의 대언론 활동은 휴일에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휴일에만 가능하다. 무슨 근거로? 직무정지일 때는 이 기자회견을 휴일에 할 수 있다. 누가 그랬어? 어이가 없네. 예. 그 일요일인 22일에 유력한 기자회견 날짜로 고려하고 있고 검토 중인 기자회견 형식의 무제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끝장 토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뭔 또 끝장 토론이야. 또 지 혼자 끝장으로 떠들겠지. 청와대 관계자가 문화의 통화에서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계속 언론에 공개하는 건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특검을 비난하면서 아니 그 특검 누가 임명했냐고. 어이 그 특검 누가 임명했어. 그 대기 임명한 거 아니야. 나 진짜 너 왜 그러니 진짜.
다시 한번 박근혜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결국 박근혜 자신밖에 없다. 박근혜가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질문을 받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뒤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그동안에 그렇게 기자회견 하자 그럴 때는 순서 정해갖고 질문하면서 지랄 연병들 떨더니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법리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설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망했다라고 문안 덧붙였다. 자, 법조계 관계자가 박근혜 변호인단이 법리 싸움에서는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지네들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대. 이 법조계 관계자는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헌법학자들, 이름을 밝힌 헌법학자들은 전부 다 탄핵 인용이다. 기각시킬 수 없다라고. 전원 인용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본다는 거야. 뭘 믿고? 헌재에 뿌려놓은 끈앞풀을 믿는 거죠. 헌재에 심어놓은 끈앞풀을 믿고 지네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임명한 게 2명이라며. 그런데 이제 이 설 민심의 부정적인 여론이 막 헌재를 압박하면 그 탄핵 인용을 해버릴까봐 지금 이제 이런 짓거리를 짜고 있다. 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막 화났다는, 예. 언제까지, 얼마나 더 국민을 화나게 해야 되냐. 예. 하여간, 지금 얘네들이,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발암물질이야. 그지? 이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발암물질이야.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을 다 화병 나서 죽게 만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 자,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이럴수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잖아. 뭐 어떤 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며칠이 갔어. 10월 25일부터 따지면 11월 25일, 10월 25일 2달 갔지? 그리고 벌써 지금 한 또 15일 갔잖아. 17일. 그러면 지금 벌써 70 며칠이 간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길게 싸운 적이 없어. 우리 국민이요. 내가 그랬잖아. 4.19 혁명도 4월 26일인가 끝나. 그 다음에 5.18도 5월 27일인가 끝나. 60도 6월 29일에 끝나.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금 70일이 넘는 투쟁을 하는 건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분노한 상태에서 70 며칠을 가면서 이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얘네가 노리는 건 정말 지쳐있는데 그 마지막에 또 치는 거야.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려는 거야. 국민이 지금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짜증이 나 있는데 더 깽판을 쳐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죠? 내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나한테 공격하는 방식이 이래. 막 여러 가지로 내 주변 상황을 힘들게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지쳐있을 때 일부러 막 우리 편인 척, 뭐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나한테 못된 소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결정적일 때 맥을 끊어놓는 거야. 12월 초에도 그랬어.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나한테 지랄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쉽게 만들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걸 극복해낸 거잖아.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얘네들이 지금 이 박근혜가 22일날 저 지랄 생쇼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막 분노하고 거의 우울증인 거야. 우울증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온 분노. 그게 우울증이래. 우울증이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내 손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가 우울증이래.
이게 헌재로 넘어간 다음에 우리가 우울해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손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것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를 지금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예.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뭐 뒷산으로 와 이러는 거야. 그래 새끼야. 그리고 갔지. 이 새끼가 치사하게 2명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래갖고 3대1로 싸웠어. 3대1로 주먹 싸움을 했는데 남자 새끼가 치사하게 3대1로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가졌던 자세가 뭐냐. 한 놈만 팬다. 제일 약해 보인 놈 한 놈을 패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코피 나면 이기는 거. 코피 나면 애들이 울어. 이상한 아동심리인데 코피 나면 울어. 일단 한 놈을 패가지고 코피를 나게 하고 그때 나도 막 주먹 싸움 해갖고 얼굴에 막 멍들고 그랬어. 그래도 일단 그놈의 코피를 딱 터트리니까 그 바가지 머리에 반장 새끼가 자기 학원 갈 거라고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막 너무나 막강한 상대하고 싸울 때, 아주 막강한 상대하고 싸울 때, 굽히면 지는 거야. 근데 얘가, 그래? 내가 여기서 죽지. 계속 덤비잖아. 온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도 계속 덤비잖아. 그러면 저쪽이 지게 돼 있어. 기가 눌리는 거야. 그게 그 황산벌이란 영화에 나오는 화랑이 죽으러 오는 모습이야.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잖아. 그러면 쟤네가 기가 꺾이게 돼 있어. 지금 필요한 게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야. 그래? 어차피 인생 한 번은 죽어. 여기서 폼나게 한 번 죽어보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거예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어야 돼. 내가 그때 멋지게 싸워볼걸.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말자고.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비겁하게 살아서 나중에 늙어 죽는 것보다 이 판에 폼나게 죽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럴 각오를 하고 이 싸움을 대한다면,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 목숨을 걸고만 무기를 들어야 되나요? 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해야 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평화 시위야.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땐 내가 더 이상 평화 시위를 주장하지 않겠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북한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겨. 평화가 밥이야. 그래야 우리가 세월호를 건질 수 있어. 세월호 인양하고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하고 태평양을 다 뒤져서라도 미수습자 수습해야지. 안 그래? 그리고 이 세월호 책임자들 우리 죽기 전에 법정에 세워야지. 가습기 피해자들 이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 규정을 만들어야지. 피해 보상 규정을. 우리 그거 할 때까지 죽으면 안 돼. 내가 목숨을 걸고 요건 하고 죽겠다. 그렇게 맘먹고 가는 거야. 그게 되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는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보자고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사는데 후회 없이 살자고. 내 주머니에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폼나게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멋지게 내 청춘 바쳤다. 나 죽을 때 그 정도는 후손들한테 할 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끝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멋진 역사를 써왔어요. 예. 정말 10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2달 꼬박, 2달 반 동안 세계사에 유례없는 멋진 역사를 써왔어요. 그리고 이 역사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린 내일도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쓸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는 계속 쓸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이 좀 흔들립니까?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보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저의 부족함이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해주신 5,528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1,000명 이상이, 한 1,200명이 또 후원 안 하고 도망갔어. 니들의 정체가 뭐야? 블랙이야? 아이, 내가 박근혜 탄핵되면 블랙 풀어줄게. 공약!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내가 15,000명을 해방하마.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15,000명 해방시켜줄게.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우리 블랙들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우리 기쁨에 한잔을 하자고. 특별 사면 있을 테니까 자, 박근혜 탄핵까지 달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아유, 내가 후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